자, 그러면 몽골 제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이게 명칭상 제가 여기 몽고라고 적었는데, 몽골로 곤치세요. 왜냐면 몽고라는 것은 이제 중국 애들이 뭐 몽족의 노예라 해가지고 좀 낮춰서 말하는 거고요. 실제는 몽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몽골 공화국이라고 하지,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몽골로 좀 곤치시고요. 원래 이 몽골족이라는 명칭은 한 부족의 명칭이었지만 나중에 징기스칸이 이제 뭐냐면 이 몽골족에 의해서 몽골리안 지역을 이제 통합하면서 몽골리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통칭하는 언어로 이제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몽골족의 성장 과정을 좀 볼게요. 그 9세기 때 이제 키르기스의 공격을 받고 위구르족이 이제 뭐냐면 동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쫓겨나기 시작하죠. 그 외에 이제 트로크 민족들의 대이동이 이제 9세기 때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는데, 이때 이 몽골리안 지역은 이제 비게 돼요, 이 자리가. 그래서 그때 그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구족 달단이라는 그 민족 집단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 구족 달단 안에 몽골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몽골족 계통이 이제 몽골리안 지역을 이주하면서 여러 이제 인종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이제 징기스칸 당시에는 이 몽골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그 몽골족 안에서 여러 부족도 있었죠. 우리가 이제 생각한 오리지널 몽골족도 있고, 나이만, 타타르, 케레이트 등등등 여러 이제 몽골 집단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그 몽골족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본격 들어갈게요. 징기스칸을 볼게요. 징기스칸은 이제 그 앞에 언급했던 여러 부족 세력들을 통합을 해서 징기스칸으로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징기스칸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칸도 두 번 즉위하게 돼요. 하나는 즉위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첫 번째 몽골족 안에서 통합을 할 때 칸이나 칭하게 되고, 그다음 몽골 공원에 있었던 여러 부족장을 통합을 하고 나서 부족을 통합하면서 칸으로 즉위하게 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칸으로 즉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 몽골 평원을 이제 장악할 수 있었던 원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족적 세력을 탈피해서 인위적인 재구성을 통해 천호제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목민족들은 10단위로 이렇게 군대를 편제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10호, 100호, 천호, 이게 10진제적 군사 조직을 했지만, 이때 이제 예전에 유목국가들이 이 10진제적 군사 조직을 만들 때는 부족 단위로 만들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탈부족적으로 해갖고 여러 부족들이 이제 이합집산을 통해서 이런 그 군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을 천호장, 만호장 이런 사람들을 임명했는데, 천호장, 만호장도 예전에 부족장들을 임명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제 마국, 그러니까 친했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혈연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혈연과 상관없이, 부족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고 의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 임명을 해요. 예, 그래서 탈부족적인 어떤 부대의 성격을 만들었다. 그래서 종전의 유목국가의 문제점, 그래서 칸이나 선우를 실을 경우에 그 밑에 있었던 부족장들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빠져나간 것을 막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호장들의 자식들을 로 구성된 캐시를 조직하죠. 이 캐시라는 것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각 지방에 이제 각 지역의 군대 수장들의 자제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제 친위대를 구성하게 되죠. 친위대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인질적 성격이 있어. 만약에 자기 부하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자식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부하 장수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위대에게 여러 가지 특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줌으로써 개인적 충성을 또 유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천호제라든지 체위대라는 군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징기스칸이 몽골 공원을 이제 통합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징기스칸이 이제 더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긴 안 나와있지만 엄격한 군열 있죠. 그 엄격한 군인에 의한 이제 것들을 이제 적용했고, 약탈문을 공동으로 분배했어요. 약탈문을. 그런 식으로 해서 세력을 선장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315페이지 펴보세요.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과 관련된 몽골식 국명을 써보고 그 다음에 니은의 인명 기준과 정치 역할을 각각 말해보시오. 디귿과 관련된 몽골식 명칭을 쓰고 디귿에 조직한 정치적 목적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것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는 몽골은 지금 보는 거고 되게 이제 그 당시에는 에케 몽골 울루스라고 불렸어요. 울루스. 예. 그래서 몽골은 있고 에케는 그 뭐냐면 최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몽골 울루스란 뭐냐면 울루스는 일종의 그 당시 이제 그 몽골 조직 중에 최상위 조직들을 울루스라고 해요. 보통 민족 집단들을 울루스라고 하죠. 그래서 최고의 몽골 울루스란 뜻이에요. 에코의 몽골 울루스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는 사한국 있죠. 사한국도 실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원나라 같은 사한국이나 원나라도 그때 울루스가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예를 들고 조치울루스 있죠. 조치울루스는 어딜까요? 주치울루스는 이거는 이단국을 의미하죠. 주치는 누구의 아버지? 바투의 아버지죠. 예, 이단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훌라고 울루스는 어디를 의미하죠? 이단국이 아니라 제 키차크 왕국을 얘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훌라고 울루스는 이단국을 의미하죠. 예. 그 다음에 자카타이 울루스는 자카타이 한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원나라 있죠. 원나라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원이란 명칭은 나중에 중국 애들이 그때 붙인 거고 실제로 얘네들은 원이라고 안 불렸어요. 뭐라고 먼저 불렸냐면 쿠비나이가 원을 세웠죠. 그러니까 쿠비나이 울루스라고 했어. 예.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칭하고 지금 그 당시 썼던 그 국가 명하고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의 인명 기준과 그 다음에 정치 역할. 그래서 마코준 씨나 인척관계 임명을 했고 그 다음 정치 역할은 전제지배 체제를 구축할 원동력이 됐다. 예전에 이제 징기스칸이 살았던 시대에는 몽골족들이 막 싸웠던 시대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힘이 있는 자들에게 달라붙는 그 습성이 있어요. 심지어 그 징기스칸도 이제 어릴 때 아버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사람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막상 위험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은 보면 자기 친척들이 아니었어. 피부치가 아니었어. 누구냐면 자기 옆에 있었던 친구들과 자기 딸 부하들이었어. 이 사람들은 자기 부족 사람도 아니고 혈연관계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거야. 그는 느꼈죠. 자기를 이제 준 사람들 혈연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자기를 얼마나 충성에 따라서 그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되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친구나 자기 가까운 사람들 이제 주로 임명을 했고, 인척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마구 출신을 임명했다고 보시면 돼. 인척관계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그래서 능력에 입각한 마구 출신을 임명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 사람을 임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 역할은 이런 아까쯤에 전제지배를 구축할 수 있는 원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7부대 몽골식 명칭이 뭐라죠? 캐시죠. 캐시. 정치적 목적은 인지구의 성격이 강하고 천호장 이하의 수령을 견제할 수 있었다. 칠병에게 특별한 지위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징기스칸의 개인적 충성을 바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 평원을 통일할 수 있었던 2대 원동력은 캐시하고 천호제. 그래서 탈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천호제에 입각한 것이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몽골족들의 약탈 사업을 좀 해볼게요. 몽골족의 정복 사업을. 초창기 때는 이 몽골족들이 전쟁이 어떤 약탈전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적에 의해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고 상대방을 군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와 익명을 대규모로 살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말을 안 듣었다 하면 가가지고 거기 약탈을 하고 아예 도시 자체를 파괴시켜버려. 그래갖고 이제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약탈전을 했냐면 일단 거기에 가서 직접적인 지배의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 다음에 농경민들의 편견도 있어요. 토지에 얽매여서 사는 농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풀을 뜯어 먹고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얘네들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농경민들이 살고 있는 토지를 다 엎어가지고 목축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인근 도시에 공포감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항복을 유도하는 어떤 심리적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런 약탈전을 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서하나 홀라즘을 공격할 때 대규모 약탈과 사륙전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약탈전들이 나중에 이제 오고타의 칸 넘어가면서 계기해서 정복전으로 바뀌어요. 자, 약탈전은 그냥 약탈하는 목적이야. 빼앗을 목적이고, 정복전은 뭐죠? 거기에 정착해서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전쟁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복전은 이제 장기적인 지배와 수탈을 목적으로 파괴와 약탈 행위를 자제하고 현지민들 보호하고 체계적인 징수 체계를 마련하면서 했다. 그래서 종전의 이제 지배를 목적으로 했고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인 조세 행정구역을 행정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쿠비나이 칸 때는 뭘로 바뀌냐면 중국적 조봉체로 바뀌어요. 중국의 조봉체로. 그러니까 독립국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중국의 조공채봉 관계로 뭐냐면 그 예속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고조죠. 고조는 끝까지 이제 원나라 싸웠잖아요. 몽골족하고. 근데 몽골족이 항복할 때가 언제예요? 쿠비나이 칸이죠. 그러니까 쿠비나이 칸은 이때 들어가면 각 나라들 다 지배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중국식 지배체제를 받아들여서 고조를 뭘로 만들었다? 조공국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정복적으로 전환된 배경이 뭐냐? 자, 그 종래 약탈이나 하치노는 정주국가에 대한 유목국가 대응 방식에 적용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에서는 약탈하고 물러나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또 뜯길 수 없죠. 그러니까 뜯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체계적인 징수 체계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정복전쟁을 이렇게 약탈전에 정복전쟁으로 전환시킨 부추기는 그 문화적 중재자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이슬람 상인들이죠. 이슬람 상인들이나 야율초제 같은 지식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옆에 서가지고 뭐냐면 여기를 약탈해가지고 없애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 죽이는 것보다는 뭐냐면 얘네들 살려줘서 조세 징수체계를 만들어갖고 장기적으로 뜯어먹는 것이 이득이다. 이런 것들 알려주게 된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를 정복하고 나서 통치구역과 조세 행정구역을 만들어요. 기구를 만들죠. 그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이슬람 상인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행정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몽골족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약탈전에서 뭘로 바뀌었다? 정복적 형태로 바뀌었다. 오구타이 때. 그리고 나중에 쿠비나이 때는 더 나가서 중국적 조봉채봉 관계로 바뀌게 되다.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당시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태조 징기스칸이 죽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오고타이죠. 오고타이. 2대 칸이 됐던 사람이. 자, 오고타이 황제에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태종 오고타이는 대칸의 칭호를 사용했죠. 이 대칸은 칸 중에 칸이라는 뜻이야. 예. 그리고 쿠에타이가 대칸을 선출해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서는 나중에 원에서도 그렇지만 이 쿠에타이는 뭐냐면 일종의 부족장애인데 거기에서 이제 칸을 선출해요. 물론 이제 칸을 선출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해결된 건 아니고 미리 이제 합의를 본 상태에서 쿠에타이는 형식적인 기금을 통해서 선출하죠. 그래서 나중에 칸이라든지 중국의 원제국 이후에 황제가 될 때도 쿠에타이를 개최시켜.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황제나 그런 것들 이제 칸을 선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고타이 때 남송과 동맹을 맺어서 금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고려를 침입해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고려를 왜 침입해오냐면 고려를 정복하기보다는 이때 고려 침입은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중국 대륙을 하기 위해서 한번 치는 거야. 왜냐면 중국 대륙을 이제 금나라를 공격하고 남성을 공격하는데 후방인 고려에서 공격해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후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거의 8번에 거쳐가지고 공격해 오죠. 이거는 몽골족 외에도 나중에 만주족도 그래요. 한번 중국 치기 전에 우리나라 한번 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정복국가 체제를 설립했는데 일단은 이제 정책을 보면 교초를 발행하고요. 호고조사를 실시하고 호고조사를 왜 실시했겠어요? 세금을 홀쭉을 걷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유목국가에서는 이제 유목민족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칼라콜럼을 수도로 정하죠. 그래서 도심이 정착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역참제를 건설하죠. 동서교통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참제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유도 원정을 해요. 누굴 파견했냐면 바투를 파견했는데 바투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주치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주치가 징기스칸의 첫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오고타이 칸이 세 번째 아들이었고, 근데 이제 주치가 이제 인정 못 받았어. 징기스칸한테.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왜 인정 못 받았냐면 징기스칸의 그 부인이 이제 있었는데 그 부인이 한번 다른 부족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를 당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징기스칸이 구해왔는데 그 뒤에 한 달 뒤에 주치를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상하잖아? 안 맞죠? 예. 그래갖고 주치는 내 아들이 아니다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겉으로는 주치를 이제 다른 아들처럼 똑같이 대했지만 끝까지 주치를 자기 아들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칸도 지가 세 번째 아들이었던 오고타이 칸한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하여튼 주치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투였어요. 그래서 바투한테 명령을 내갖고 러시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러시아를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노보그로드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정복하죠. 그래서 니아잔, 블라디미로, 노보그로드 등등등 이런 왕조들을 정복하고 나서 그의 러시아는 240년 동안 몽골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딜 또 공격하죠? 동유럽을 공격하죠. 동유럽을. 그래갖고 이제 몽골국들이 이제 동유럽을 공격해갖고 그때 동유럽의 관문이었던 키예프에서 폴란드, 헝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가지고 공격을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독일, 폴란드 연합군과 리그니치 전투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리그니치 전투, 와시단트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크게 격파를 시키죠. 대표적인 이제 몽골식 정법이 망구다이라는 게 있어. 망구다이. 망구다이가 뭐냐면 적들이 이제 부닥치면 본진을 숨겨놔. 그리고 나서 별동대를 파견해갖고 이제 한번 쳐요. 그럼 싸우잖아요? 그러면 별동대 도망가. 그러면 유럽 애들이 이제 적군이 이거 몽골군 별로 아니다 해가지고 쫓아오죠. 그러다가 숨어있다가 본진에서 사방을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자, 거기에 걸려갖고 완전히 패하게 되죠. 하여튼 리그니치 전투, 와시탄트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독일, 폴란드 연합군을 격파하죠. 그리고 나서 서양은 이제 서유럽까지 진격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누가 사망한 거야? 오고타이 칸이 사망한 거야. 쿠데타가 열린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바투가 병력을 빼서 나중에 이제 사라에 도착해서 키차쿠 건설을 이제 하게 되죠. 키차쿠 왕국이 만들어졌다. 그 당시에는 쿠빌라이 죽으면 칸이 죽으면 뭐냐면 일단 군대를 철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를 열고 그 다음에 새로 칸이 등장한 다음에 정복 계획을 다시 세우고 이제 다시 공격하는 간습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오고타이 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지금의 유럽은 어느 쪽으로 넘어간 거야?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유럽 입장에서는 그 당시 오고타이 칸이 사망했기 때문에 철수를 한 것이죠. 하여튼 그때 이제 바투가 세웠던 그 항국을 키차쿠 항국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키차쿠 항국을 이제 또 다른 말로 바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죠? 주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치 울루스라고 해요. 또 주치 울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오고타이 칸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됐던 사람이 칸이 됐던 사람이 기욱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욱. 이 키읔은 그 앞에 있는 바투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이 바투를 한번 원정차 이제 키차쿠 항국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2년 만에 원종 막 나가는 도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키읔이 죽고 나서 오고타이 집안은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황제가 몽케라는 황제야. 이 몽케는 어떤 사람이냐면 태조의 마지막 아들이 있어요. 막내인 트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트로이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몽케부터는 트로이 집안이 뭐냐면 왕조 계통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왕조 계통은 뒤에 있어요. 788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4대 황제였던 몽케가 즉위하게 되는데 자, 이 몽케는 자기 친동생이었던 훌라그에게 서방 원정을 시키죠. 그래서 훌라그가 이제 서방 원정을 해서 그 당시에 아바스 왕조와 셀주크 투르크를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워진 항국이 뭐냐면 이란국이죠.
이랑국. 그래서 이제 이랑국을 훌라후가 세웠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해요? 훌라후 울루스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원정 도중에 이 사람은 몽케는 양양성 전투가 있어요. 그 당시 막 중국 원정하는 양양성에서 그때 이제 대포를 맞았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사망을 하게 돼요. 갑자기 죽은 거죠. 하여튼 그 죽기 전에 이제 토본이나 대리국 또 진앙주를 공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몽케가 이제 죽은 후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몽케 아들, 몽케 아들이 아니라 그 몽케 동생이죠. 세조 쿠비나이 칸이죠. 근데 세조 쿠비나이 즉위할 때 그 당시 이제 또 누구의 한 경쟁자가 한 명 있었냐면 그 몽케가 그 동생이 이제 쿠비나이 훌라그 아리베케가 있었는데 아리부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쿠비나이 즉위하려니까 아리부케가 그 반대를 한 거야. 그래갖고 몽케 이후에 쿠비나이하고 누구하고 싸우냐면 아리부케하고 싸워요. 예. 그래갖고 쿠비나이는 중국을 이제 영역으로 해갖고 이제 있었던 사람이었고 세력 범위를 그다음에 아리부케는 누구냐면 몽고족, 몽골 평원을 바탕으로 해갖고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대립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고조에서 그 당시 태자였던 원종을 파견했죠. 그래서 원종이 이제 뭐냐면 원나라 입주하려고 이제 몽고에 입주하려고 갔는데 지리 쿠비나이하고 아리부케가 싸우고 있었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누굴 선택했죠? 쿠비나이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쿠비나이가 원종을 받아들이고 너무 기쁘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자기가 좀 약간 불리한 입장이었죠. 아리부케가 더 세력이 컸으니까. 근데 아리베케 이제 그 가지 않고 자기한테 왔던 것을 쿠비나이는 뭐냐면 천우신조라 생각했겠죠. 자기 좋은 징조라고. 그래서 이제 좋은 대우를 해줬고 이것 때문에 세조 구제의 원칙이 성립하게 돼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등장했던 그 사람이 그 뭐냐면 세조다. 쿠비나이. 그리고 이 쿠비나이를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항국이 분열이 되냐면 사항국이 분열돼요. 예. 그래갖고 사항국이라는 것은 4명의 칸국이 뭐냐면 통치하는 국가라는 뜻이죠. 거기 787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죠? 키창크 항국이 있고 이걸 이제 주치울루스라고 하죠. 이 항국은 있고 중동 지역에 이 항국을 이제 훌라고 울루스라고 하고 오고타이 항국이 있고 자카타이 항국이 있죠. 오고타이 울루스 또 자카타이 울루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오고타이 그 항국은 자카타이 항국에 통합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사항국이 성립됐던 건 뭐냐면 그 너무 이제 지배력이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냐면 정복지 문화를 존중할 수 있고 너무 지배력이 크고 그 다음에 또 아까쯤에 이제 쿠미나이카를 즉위하는 과정에서 아리부케라든지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하이도 간에 대립 투쟁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세력 간의 이하 집산이 일어나고 이합 집산이 일어나고 그 사항국이 분열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88페이지 보세요. 원의 정치를 볼게요. 자, 원의 정치 보면 이제 원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죠? 쿠비나이죠. 쿠비나이가 지휘할 당시에 내전이 일어났어. 왕위 계승 문제. 그래서 표에 보시면 두 번에 거쳐서 일어났는데 첫 번째로는 세조가 이제 즉위할 초창기 때 그 자기 동생 아리부케하고 일어났고 결국에는 아리부케를 이제 죽이고 자기가 이제 세조 쿠비나이로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즉위하고 나서 그날 차카타이 항국, 차카타이 집안에서 하이두라는 사람이 있어. 하이두가 뭐냐면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세조 쿠비나이와 하이두가 이제 하이두가 반란이 나니까 세조 쿠비나이가 이제 그걸 진압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하이두의 반란은 나중에 이제 세조가 죽고 나서 성종 때인가요? 뒤에 진압해요. 이거는. 네, 두 차례 거쳐갖고 이제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왕위 계승 문제가 계속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유목사에서는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군주 공유 소유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왕조처럼 이렇게 이제 장자 계승제가 아니라 적장자 계승제가 아니라 이런 칸의 지위는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다. 능력만 되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났던 거야. 왕위 계승 분쟁에서. 이런 것들이 원이 세워지고 나서도 그런 간섭들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쿠데타를 통해서 칸이 황제가 즉위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전에 이미 지네끼리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결국엔 이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원나라 세태의 또 배경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간신히 세조 쿠비나인이 즉위하게 돼요. 자, 세조는 그 당시 몽골 총의 군사력,
중화제국, 그 당시 남송을 점령했죠. 경제력, 이 사람의 상호 바탕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몽골의 대칸과 함께, 그 다음에 중국식 항제는 양명성을 지니죠. 그래서 중국식 체제로 이 사람은 동시에 바뀌어. 그러니까 항제와 함께 대칸이라는 지위도 통해서 중국 영역을 지배했다. 그래서 수도를 카리쿠람 앞에 있었던 이제 오고타이 때 그 수도였던 그 당시 이제 오고타이 수도였던 칼라코름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북경 옮겨. 북경. 오늘날 그 북경을 뭘로 계칭하냐면 대도로 계칭하. 대도. 대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대칸이 사는 곳이란 뜻이야. 대칸이 사는 도시란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 국명을 원으로 계칭했다. 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제 뭐냐면 말이 많아. 이건 명나라 때 불렸던 명칭이고 실제 그 당시에는 원이란보다는 쿠비라이 울루스라고 이렇게 불렸다. 이게 너무 중국식 표현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비판을. 그래서 최근에 동아시아 책에서는 원 외에도 쿠비나이 울루스라고 해요. 쿠비나이 울루스. 쿠비나이가 세운 울루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식 연호를 사용했죠. 중통이라는. 그리고 중국식 간료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다. 그래서 몽골 제국에서 중국적 한계 지배체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원제국 제도가 이제 원제국 제도가 하나 됐다. 중국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남송을 정벌했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중국 역사상 북방민족으로서 전 중국을 지배하는 정보왕조가 수립됐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금이라든지 요라는 나라는 일부만 지배했는데 반해서 원은 전체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중에 전체를 지배한 왕조가 두 개가 있었어요. 원나라고 뭐죠? 나중에 등장한 청나라죠. 예. 자, 그러면 그 원나라의 정치 부분에서 이제 볼게 민족 차별 정책이야. 그래서 이게 몽골족 지상주의라고 하는데 몽골족들은 통치를 할 때 항복한 순서에 따라서 자기의 이제 뭐냐면 지배 집단의 순서 계열을 정했어. 그래갖고 거기 몽골인이 제일 우대를 받았고요. 그래서 국족이라고 하죠. 문무 요직을 독점했고 군사적 특권을 다 누리고 사회경제적 특권도 누리고 군사를 이제 담당했던 사람들이 몽골들이에요. 근데 몽골족들은 전 인구의 1.4%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몽골족들은 군사에서 뛰어나지만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생목인이야. 생목인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눈이 색깔이 들어가 있다 해갖고 생목인이야. 되게 어떤 계통이겠어요? 서역이나 위그로 계통,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겠죠. 자, 이들은 이제 조세를 징수하고 국가재정을 관리하고 그다음 통상 외교 정복지를 통치하는 행정관료로서 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인들이 있는데 한인들은 한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레인, 고려인, 여진족, 거란족 다 한이라 불렸어. 그래서 그 강북 지역에 살고 있는 하복인들, 그 다음에 바레, 고려, 여진, 거란족들 다 한이라고 지칭했다. 그 다음에 인구의 80%를 이제 차지했던 사람들이 강남인이야. 예, 남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천대받았어. 만자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강남인들이 너무 천대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말에 강남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주원장이 그 명나라 세웠잖아요. 명은 강북에서 일어난 왕조가 아니라 강남에서 일어났던 왕조야. 그래서 문화적으로 상당히 뛰어나고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경제력도 있었던 강남인들을 제일 차별함으로써 결국에는 원나라 말기 때 강남의 곳곳에 일어나서 원나라가 멸망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관리 등용제도를 볼게요. 대개 이제 그 관리제 중에 제일 고급 관료들은 음서제, 세습제예요. 그래갖고 몽골의 정통적인 가문, 귀족 가문들이 이제 높은 간직을 독점했어요. 그래서 몽골인들이 주로 높은 간직에 이제 독점했고 일부 세목인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가문이나 혈통을 통해서 뭐냐면 그 높은 고급 관료들 뽑았다. 자, 그 다음에 하급 관리들은 되게 서리 출신이나 이공세공제를 했는데 서리나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서리 중에 일부 뭐냐면 공무를 갖다 바친 사람들에게 하급관리 임명하거나 여기는 없지만 과거제도를 이용해서 과거제도 쓰세요. 원나라 때 과거제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제도가 인종 때부터 해서 순자 때까지 이제 쭉 있었는데 이건 이제 뭐 충성왕의 건의를 통해서 이제 실시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과거제도를 이제 실시를 해서 했지만 그렇게 과거제도가 그 송나라처럼 활발히 시행되진 않았어요.
예. 그건 이제 없고,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 중국의 지식인들이 과거제도를 안 봤어. 왜냐면, 과거에 합격해봤자, 하급 관료들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뜻있는 지식인들은 하급 관료 들어가니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 그래갖고 돈이나 벌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까 예전에 말한 것처럼 작곡 있죠? 원곡의 극본을 쓰거나 소설을 썼어. 그러니까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과거제도는 있었지만, 그 당시 주로 하급 관료들 주로 선발을 했고, 그 다음 또 과거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민족별 커터 제일시 있어. 그러니까 4개 계층이 4개 민족이 있었다면, 몽골 애들 4개 민족으로 나눴죠. 그래서 4분의 1을 몽골족들이 배당하고, 4분의 1을 뭐냐면 생복인, 4분의 1을 한인, 4분의 1을 만주족, 만주족이 남인, 이렇게 배당을 했어요. 평등한 것 같죠? 근데 전혀 평등하지 못해. 왜냐하면, 남인들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야? 80%인데 몽골족은 1.4%밖에 안 돼. 근데 커터당 배당하는 애가 4분의 1, 4분의 1. 이게 전혀 평등하지 못한 제도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점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국사 능력 검증하고 관련돼서 나온 게 우리나라의 권문세족도 거기에 과거 시험을 봐서 많이 합격했던 사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원나라 때도 과거 제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관리 등용에서 이렇게 높은직 관료, 고급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음서제나 세습제, 추천제를 통해서 많이 등용이 됐고요. 근데 근각이 다르게 있어서 몽골사에서 이제 주로 몽골 조정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또 주종 관계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선발 제도에 이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고급 관료들은 주로 몽골족이나 생곡인들, 수령관들은 낮은 직은 남인들 개방을 했다. 그리고 한인층의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혹간의 통치를 모색했다. 남인들에게 이제 수령관을 주면서 한인층 간의 어떤 분열을 깨우려고 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의 통치 구조를 보면 아까 이제 몽골식 쿠데타를 이제 했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원나라에서는 쿠데타를 열어서 이제 칸을 선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이제 특징, 나중에 유목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그부터 이제 황금시족만이 칸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제 그때 성성이 돼갖고, 황금시족이 된 사람들이 이제 선발 안에서 쿠데타를 열어가지고 황제나 칸이 됐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원 끝나고 망하고 나서 여러 유목민족들이 황금시족이다 해갖고 자기가 징기스칸의 자손이라고 칸이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지칭한 거고, 하여튼 이런 풍속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쿠데타를 열었다고 해서 초창기 때는 추천제도 했지만 쿠데타에서 열었다고 해서 나중에는 세습제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쿠데타에는 처음엔 실력 있는 사람이 뽑는 추천제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비되면서 쿠데타를 열어도 실제로 세습제도 운영이 됐다. 그렇지만 세습을 해도 그 아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몽골 제국이 나중에 몰락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식 관료 조직을 채택했고, 중서성을 행정을 담당했고, 추민원 군사, 어사단 감찰, 이렇게 달렸고요. 최고 행정제한위는 이제 노를 뒀고, 거기에 다루가치와 총관을 파견해서 부주현을 이제 밑에 통치했고, 그 다음에 중서성에서 중서성의 출장소를 설치했죠. 이게 행중서성이야. 이걸 줄여서 행성이라고 했는데, 이 행성이 여러 노를 총괄하는 지방 최고 행정대원이었어요. 이 행성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행성에서 행자를 빼서 성으로 바뀌죠. 그래서 성이라는 명칭은 명정시대 때 주요 행정기구가 돼요. 상위 행정기구가. 지금도 성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하북성, 하남성 이런 명칭들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몽골은 군대를 배치하는 게 특징이 뭐냐면 수도 군방은 몽골군이 배치해요. 몽골군이.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은 주로 탐마치군이라 갖고 이제 몽골 계통의 이제 여러 부족 군대도 있죠. 이런 부족 군대와 그 다음에 강남 지방에 이제 항군들 배치시키고요. 그리고 신부군들은 남송군을 이렇게 중간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특징을 보면, 강남 지역에서는, 항군이라는 건 뭐예요? 항군이라는 거는 강복사람이죠. 강복사람을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신부군, 그러니까 항복한 남송군들은 주로 강남에 배치시키지 않아요. 주로 강북에 배치시켜, 강북에. 그렇게 신부군하고 항군을 이렇게 강남과 강북을 따로 이렇게 자기 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치시킨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지역에 배치시키면 나중에 거기 항복을
뭐냐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항구는 강국이 아니라 강남 지역에, 신부군은 중간지대, 주로 강북지대에 이제 뭐냐면 배치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일본 이제 둔정병도 있었고, 집안 주둔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여기 보면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이제 원의 조세 제도를 이제 보기 전에 한번 기축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풀어볼게요. 기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82페이지 펴보세요. 282페이지. 자, 거기 그 문제를 보면요. 잠깐만요. 아이고. 자, 282페이지 문제 그 4번 문제 보세요. 자, 보기의 내용과 관련된 밀접된 관련된 몽골 제국 인부는 교초를 이게 발생이 아니라 발행으로 고치세요. 교초를 발행했고 그 다음에 역참자를 설치했고 칼라코롬을 국도로 정한 사람은 누구죠? 오고타이 칸이죠. 오고타이 칸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총괄평가를 들어가서 이제 총괄평가 한번 풀어보면 330페이지 펴보세요. 330페이지 39번 문제 볼게요. 자, 그 가의 기읒의 부대에 몽골의 명칭을 쓰고 니은의 임무에 싸움에서 승리해서 황제가 되었던 사람을 써보시오. 그리고 가사조에서 볼 수 있듯이 몽골족의 정복전쟁을 지속시키는 원인을 말해보고 나 같은 분열의 배경을 가의 정복전쟁의 원인과 연결시켜서 기술해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가에서 이제 1만 친위대 부분은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캐시라고 했죠. 예, 캐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의 인물이 그 아이부케가 해서 니은의 인물가 승리해서 황제가 됐던 사람은 누구죠? 쿠비나이 칸이죠. 예. 그래서 쿠비나이 칸.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사에서 볼 수 있듯이 몽골족이 정복전을 지속시킨 원인은 뭐라고 하냐면 분봉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지속시킨 원인은 정복 사업을 얻은 정복지의 분봉이 일종의 약탈물 분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쿠데타이 열릴 때마다 정복 사업을 계획을 해요. 그리고 이 정복 활동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정복 사업을 하죠. 그리고 정복 사업을 다 끝나면 그 약탈물들을 정복지를 나눠줘. 분봉을 내죠. 근데 이 분봉은 일단 받으면 칸도 간섭할 수가 없어. 대칸도 자기 땅이야. 예. 그래서 만약에 간섭할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분열의 배경을 보면 분봉은 배타적 소유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방 분권화의 촉진과 중앙 집권적 역행의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정복을 하러 나갔던 바투라든지 훌라고라든지 이런 사람들 땅들이 다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중앙에 있는 그 쿠비나이 칸의 땅이 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그 바투와 훌라고 영토가 된 거죠. 이거는 한번 분봉받은 그 영토는 배타적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칸조차도 간섭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항국이 분열돼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해 조세제도를 볼게요. 원해 조세제도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원해 조세제도의 특징은 이원적 성격이 있어요. 요때 이원적 성격은 뭐냐면 그 앞에서 요나라 금나라처럼 이원적 통치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때 이원적 성격은 조세제도가 두 개의 관례가 같이 합쳐졌다는 거야. 하나가 이제 몽골식의 약탈적 세제와 그 지역의 그 정통적 어떤 세제가 둘이 합쳐져서
원나 조세제도가 이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강남과 강북의 지역적 특성도 또 조세제도에 반영이 됐어요. 이게 시험문이 나는데, 왜 강남과 강북의 지역적 특징이 이제 반영이 됐냐면, 강남과 강북이 좀 약간 특징이 달라요. 강북은 인구와 토지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사람이 더 많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유리해.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은 인구와 토지 중에 어디게 더 경제적 가치가 있냐면 토지가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강북은 상대적으로 토지의 비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에 부과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깰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비용도가 높기 때문에 인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인구 단위 세금 부과하는 것보다는 토지 단위도 세금 부과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거야. 이것이 원나라 때도 있었고, 명나라 때도 명나라가 1조편법이 마련했기 때도 계속 강남세제하고 강북세제가 이원적 운영돼 있어요. 게다가 1조편법 때 강남세제 기준으로 해서 통합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원나라 때도 이제 반영이 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조세제도를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원나라가 이제 통치할 때 강북 지역하고 강남 지역하고 이제 따로따로 뒀는데, 강북 지역은 세장과 가차,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은 추세와 문탄세를 줬죠. 그래서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장은 뭐냐면 정세와 지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정세와 지세는 뭐냐면 땅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호구를 조사할 때 호구 안에서 뭐냐면 성인 남자가 많은 호구도 있고 아니면 땅이 많은 호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인 남자들이 많은 세금은 정세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 땅이 많은 호는 지세에 부과해. 그래서 그 중에 정세와 지세 중에 한쪽이 더 많은 쪽에 부과되는 것이 이제 세장이에요. 그러면 세장이라는 제도를 왜 뒀을까요? 강남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뒀냐면, 그 강북은 토지의 비옥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다 세금을 두면 이게 많이 불리해. 그러다 보니까 저 인구에다 남정대, 그 성인 남자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제도를 두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정세와 지세 중에 어디가 더 비중이 높냐? 정세가 비중이 높아. 왜냐면 토지의 비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세에 뭐냐면 세금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어떤 특징을 반영했고, 이것은 이제 뭐냐면 중국식 체제의 특징을 또 반영되고 있죠. 자, 그다음 가차라는 게 있어. 가차는 이거 원조의 이제 투견세법, 그러니까 몽골식 약탈세법인데 사료와 포온을 내게 됐어요. 사료는 뭐냐면 비단을 내는 거고, 포온은 뭐냐, 여기에서 은을 내는 거야. 근데 은을, 원래는 처음에 은납이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 초납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교초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사료와 포온은 누구한테 바치냐면, 이거는 이제 자기의 귀족도 있죠. 몽골식 귀족, 몽골 귀족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몽골 귀족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갖다 바치는데, 이것은 그 예전에 몽골족들이 그 약탈했던 거 있죠. 약탈을 일종의 제도화시킨 거야. 그래서 세장 같은 이제 뭐냐면 한인 세제와 그다음에 가차 같은 몽골식 세제, 약탈식 세제가 동시에 있었다. 그래서 이걸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 강북의 특징에 맞게 뭐냐면 지세와 정세 중에 정세를 좀 강조했다. 세장을 정세로 둔 것도 그 이유다. 그다음에 강남을 볼게요. 강남은 초기에는 이 문탄세와 추세를 이제 적용했어. 그래서 추세는 이제 그 세장을 의미하죠. 추세는 그래서 이제 있고, 문탄세는 이제 가차를 해가지고 아까 원조 특유의 세법이 강남에 적용돼 갖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주로 이제 토지세를 부과했던 세금이고, 문탄세는 가차를 해가지고 이제 그 했는데, 이 문탄세가 문제가 되는 거야. 문탄세가 왜 문제가 되냐면 추세는 어차피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근데 이 문탄세는 빈부의 차이를 염두에 두기가 일방적으로 걷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이 반발을 하게 돼. 농민이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탄세를 이제 폐지하고 뭘로 통합을 시키냐면 하세를 더 갖고 양세법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종전의 당송시대 때의 그 세제를 그대로 반영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렇지만 초창기 때는 이런 추세, 세장을 통한 중국세법과 문탄세라는 가차의 원조 특유의 몽골식 약탈식 세금을 동시에 이원적 운영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총괄평가가 아니라, 잠깐, 일단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449페이지 펴보세요. 449페이지가 아니네? 잠깐만요. 303페이지. 기출 303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세제도에 대한 나타난 통치체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내군에서 취한 걸 정세라고 하고 또 지세라고 한다. 강남에서 취하는 것을 추세라고 하고 하세라고 한다. 정세와 지세에 보면 태종 때부터 비로소 그에게 시행되고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원나라의 그 부세제도 내용을 말한 거예요. 조세 수치제도에. 그러면 요게 대한 통치체의 특징을 쓰자면 이건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유목민의 약탈적 세금하고 한의 정통적 간행세제가 군영과 대립하면서 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 적용의 차이가 달랐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분은 이걸 이원적 통치체제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틀려요. 이원적 통치체제 아니에요. 이원적 통치체는 분리 통치하는 거지. 이건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리고 동계라든지 그 다음에 강제 중국사에 보면 이 부분을 이원적 통치체제와 관련된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목민 약탈적 세금과 한일 정통적인 관련 세제도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관련 지문도 그대로 있어요. 동계에. 그래서 요걸 이제 이원적 통치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원적 성격이라는 것은 이런 유목민적 약탈적 세금과 한일 정통적 관련 세제가 동일하게 적용돼. 그러니까 두 개의 세금 제도가 같이 있었고 이런 세금 제도는 민족을 떠나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생목인도 그런 식으로 내고 그 다음에 한인도 그렇게 내고 강남인도 똑같이 내요. 예. 그래서 분리통치한 이원적 통치제도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몽골족도 이원적 통치체제가 없었냐? 있었어요. 몽골족들도 그 몽골족과 한족하고 소수민족을 같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각 민족의 특징에 맞게 통치를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고조 같은 사람 있죠. 고조에 보면 이제 몽골에서 잡혀가고 끌려온 유민들이 되게 많고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 그걸 이제 통치할 때는 몽골에서 직접 관료 파견하는 게 아니라 몽골 유민 중에 좀 유역자들을 임명해갖고 그들을 위해서 간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채택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뒀고, 그다음 총괄 관련된 평가를 이제 볼게요. 총괄 평가를. 자, 318페이지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 보면요. 자, 다음 사료는 원나 조세제도에 실시한 과정과 관련된 사료이다. 원나 조세제도 이 두 가지 특징을 사료 내용을 참조해서 서술해보고 밑줄친 하세가 실시하기 전에 세금제도 문제점을 쓰시오. 자, 이거 아까 얘기했죠. 지역에 따라 세금제도가 실시됐고 그 다음에 약탈적 성격과 정통적 관행이 종종 대립 및 균형을 이뤘다. 자, 문제는 이제 강남의 문탄세인데 성종 원정 2년에 비로소 강남의 하세 제도를 정하여 치렀다. 예전에 문탄세였다가 하세제도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문탄세는 재산의 차당 없이 일률적으로 가세했기 때문에 중등 이후에 하호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니까 문탄세에서 하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3페이지 2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기획의 세금 납부 방식을 말해보고 납부 대상을 말해보고 니은에 실시한 경제적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요것도 이제 기초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강북에는 정세와 지세를 나눠서 갖는다고 했죠. 세장을 통해서 정세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정이 있는 호 이름을 정세라고 이제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정세와 지세 중에 이제 그렇게 걷는데 왜 정세를 놓냐면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토지의 생산량에 비해서 그 인구가 그러니까 토지의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토지보다는 그 인구에 걷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니은의 그 하세 실시의 경제적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와에 견디기 힘든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0페이지 4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관 이은의 내용이 무엇이 쓰고 가해 세제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이 실시한 이유를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사료에 보이는 것은 원의 이중적 세제의 특징입니다. 원은 강북 지역의 지세와 정세를 징수했고 지세와 정세를 부담한 호는 두 가지로 분류입니다. 그 외에도 가를 징수했는데 초기에 은납이었다가 나중에 초납 바뀌었습니다. 원의 이중적인 어떤 세제의 특징들 아까 쓰시면 되겠죠? 전복지세가 그 다음에 한인의 정독가 약탈적 성격과 한인 정통적인 간행이 같이 균형 있게 조화되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그 지세와 정세 중에 부담 호는 두 가지 분류입니다. 그래갖고 니은 내용이 뭐냐면 장정이 없어 토지는 가진 호나 토지를 소유하죠 정에 있는 호. 그러니까 장정이 없어 토지를 가진 사람은 지세를 내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 토지가 없고 정이 많은 호는 정세를 내는 거야. 네, 토지 비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세제의 원칙 그 명칭은 뭐죠? 포온이죠. 포온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건 약탈적 세제를 반영하고 있다. 그 디귿의 실시는 아까쯤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원의 경제를 볼게요. 원의 경제. 원은 제세고기라는 것들을 이제 이용했는데 제세고기라는 건 뭐냐면 일반 민원을 직업에 따라 분류해서 국가 요역에 동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군호, 참호, 민호 등등 있어요. 민호는 일방적인 호고 그 외에 군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참호라든지 타박호, 음방호 등등인데 군호는 군역을 담당한 호죠. 참호는 역참을 담당하는 호고 타박호는 뭐냐면 그 사냥터를 지키는 호야. 음방호는 우리나라도 있었죠. 뭐와 관련된 거죠? 매를 담당하는 호죠. 이렇게 역을 부과했어. 그래서 군호는 한인세우대 부곡.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인세우들이 이제 원나라 침입 전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인 부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이제 원나라 군대에 편입시켜서 이들이 한인세우의 부곡이 됐고, 그다음 한인병사들 가족들, 신부군, 그 한인 가족들이 이제 있고 가족들, 그 다음에 신부군, 그 다음에 제가 말 잘못했네. 그 군호들은 그 뭐냐면 한인세우의 부고기가 있고 한인 병사들 가족 입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신부군은 배제했다. 신부군은 이제 여기에서 배제되는 신부군은 뭐냐면 그 예전에 강남에 항복한 부대들 있죠. 남송시대 부대들 이들은 배제를 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충성도가 떨어진다 생각해 배제를 낸 거야. 그래서 이들을 이제 항복을 받고 나서 이들을 좀 소모시킬 목적으로 그 어디에 동원했죠? 일본 원정에 동원했죠. 일본 원정에 가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입장할 때 전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야. 어차피 얘네들은 뭐냐면 남송시대 때 부대이기 때문에 충성이 떨어지거든요. 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군호들을 냈고 장비 일체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병정 한 사람을 국가 제공을 하고 병정 한 사람을 그 호마다 한 명씩 제공하고 대신에 조세를 면제했다. 그 다음 약타오인데 약타오는 뭐냐면 상인조합, 일단 돌구로로서 주로 그 몽골 황제나 항우들을 위해 영리사업을 하는 특수상인 집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약탈전이라는 자본으로 양고하시는 고리대를 했다. 그러니까 양이 새끼를 치는 의미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고리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들은 주로 이제 몽골 황제 항우들의 돈을 받아갖고 고리대를 운영을 해요. 그래갖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갖고 그 일부는 또 황제나 항우들, 그다음 몽골 귀족들 갖다 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람들은 그걸 다 자기가 갖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타오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할까요? 예, 트로크나 위구르 같은 이슬람 상인들이 주로 약타오를 담당해요. 이 사람들은 생목인 계층들이 약타오를 담당했다. 자, 그 다음에 요역 같은 경우 항역, 직역, 중국의 역대 요역 제도를 그대로 답습했고요. 화폐제도를 좀 볼게요. 통화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나라가 시작돼서 망할 때까지 지폐로 일관했어요. 교초 정책으로 일관했죠. 교초는 불안 지폐야. 이 불안 지폐란 뭐냐면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교환되는 태안 지폐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교환되는 태안 지폐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 순수하게 종이 지폐야. 이게 되게 힘들어. 왜냐면 지금은 종이 지폐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건 못 믿었어. 그래서 종이만 믿고 어떻게 믿어? 주로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이게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지폐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름대로 통용이 됐어. 그래가지고 왜 통용이 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영가라는 게 있거든요. 영가. 영가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원말 때까지 이제 교초를 그래도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염세를 그 당시 징수할 때 교초도 징수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염세를 내기 위해서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교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초가 일종의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초가 많이 발행을 돼서 인플레이션을 쪄도 나름대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거죠. 영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말 화폐의 가치 저하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가치로서 유지가 됐던 것이 염세를 교초 징수해서 급격한 가치 하락을 막고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교초 정책, 지폐 정책이 나중에 누구부터 계승이 되면 명나라 때도 계승돼요. 그래서 명나라도 원을 모델로 해갖고 종이 지폐를 발행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초라고 해요. 보초. 근데 원나라 때 종이 지폐는 말 그대로 이게 뭐야? 그냥 종이에요. 종이. 그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그래갖고 이거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원나라 때는 영가라는 게 있어갖고 나름대로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원나라 후기 때는 교초를 너무 많이 발행이 돼가지고 중동 교초가 이제 가치가 하락이 돼. 그래서 다시 지원 교초를 발행해서 중도의 지원처 일간에 중도 쪽 5간을 이렇게 평가 전환해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관련된, 교초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더 총괄평가 풀어보면서 볼게요. 315페이지 펴 보세요. 총괄평가. 자, 315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다음 기획을 발행한 이유를 쓰고, 여기 10일이라고 되는데, 10일 지우시고, 발행한 이유를 쓰고, 발행 초기에 기획의 가치를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후에 기획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서 대체했던 지표 명칭을 쓰고, 남송 정부를 위해 교초의 가치가 유지되었던 원의 정책 한 가지를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세조 때 비로소 본의제의 교초를 만들어, 은의 50냥을 교초 1000냥과 통용시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물품 가격을 비단으로 기준으로 삼았다. 이해 10월 다시 집회인 중통 원보를 발행해 각 지방에 통용되었다. 등등등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조 때 중통 원보를 이제 발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초국 초기에 동조의 주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발행이 수월한 지폐를 대체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기획에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원초기에 동조를 주저하지 않아 화폐의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중동교초가 신용도가 높았고 발행가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유지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이유는 포온을 초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치가 이제 떨어지니까 대체 물로 등장한 지원초예요. 그리고 남송 이후에도 계속 교초를 많이 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했던 이유가 아까 치면 발행의 지폐들 뭘로? 영가로 해소했다. 그러니까 염세로 해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두 가지 유지했던 이유는 화폐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고, 그 다음 포온을 초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원초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가로 해소했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돼요. 이게 동기에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해 문화를 볼게요. 원해 문화. 이 원해 문화의 전반적인 특징은 나올 가능성 별로 없지만 상당히 국제적이고 개방적이고 서민적이었다. 좀 약간 뭐와 비슷하죠? 국제 개방적인 거는 당나라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서민적인 거는 송나라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연결시켜 보는데, 그리고 동서문화 교육 발달,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보시면 되고, 자, 문화를 이제 보면, 문화 보면 원곡이 되게 유명했어요. 원곡이라는 시곡이 발달됐는데, 자, 왜 원곡이라는 시곡이 발달되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앞에도 작곡이다 해가지고, 이제 뭐 송대도 이제, 뭐냐면 연극이 발달했는데, 그 당시에는 더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몽골족이나 이런 유목민족들은 읽는 것보다 뭐가 좋아하죠? 눈에 보이는 거, 비주얼한 걸 좋아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과거를 보지 않는 대부분 지식인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소설 쓰거나 시곡 극본을 썼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어체 소설들 같은 것들 등장하게 되죠. 삼국지연이나 수호지 원형들이 성립되는데, 이 삼국지연이나 수호지는 언제 만들어졌죠? 원말 명초에 만들어졌어요. 원말 명초.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원에 쓰였다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명에 쓰였다는 것도 있는데, 다 둘 다 맞아. 원말 명초, 나간중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예. 그래서 원곡이나 이런 소설이 널리 행해졌고, 이런 것들은 서민적인 문화를 이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밑에 제가 이문여대 삼국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읽었거든요. 삼국지 연이. 한 중학교 때 한 7번, 8번 읽었던 거 기억이 있어.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래서 틀린 게 있죠. 삼국지가 아니라 삼국지 연이죠. 예. 원래 이제 삼국지라고 하면 이제 진수가 쓴, 역사책을 말하고, 여기는 엄밀해서 삼국지 연이다 해갖고, 이야기책, 그러니까 소설책을 얘기하는 거죠. 삼국지 연이. 자, 그 다음 종교는 원나라는 상당히 개방적인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민족들의 종교를 같이 포용하는 정책들을 했어. 그래서 중세시대 때, 유럽 그다음 중세시대 때는 오직 뭐만 강조했죠? 기독교, 중동에는 이슬람교. 근데 원나라는 모든 걸 다 포함했어.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불교, 유교, 다 포함됐어. 네스티우스교.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외래 종교들이 유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술적 성격이 남아교. 원래 남아교는 저쪽 티베트 쪽에서 믿는 종교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국교화시켰다. 그래서 남아교는 이 티베트 불교인데, 그 당시 몽골 지배층들이 많이 믿었어요. 많이 믿었고, 근데 주의할 것은 아직까지는 몽골족들이 남아교를 믿었던 건 아니에요. 정통적인 부족신을 믿었는데, 지배층들이 주로 많이 믿었어요. 남아교가 일반화된 거는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원나라 때가 아니라 16세기 이후에 때 얘기해. 16세기 이후 때. 자, 그 다음에 파스파 승려가 있죠. 국사로서 파스파, 세조의 국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세조가 이제 파스파에게 정치와 불교를 맡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문자가 있는데, 파스파 문자예요. 파스파 문자. 그래서 이 파스파 문자가 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건 이 파스파 문자는 지금 쓰이는 문자는 아니에요. 지금 쓰이는 몽골 문자는, 파스파 문자가 아니야. 지금 쓰이는 몽골 문자는 위구르 문자 있죠? 위구르 문자에 영향을 받은 문자예요. 이 몽골 문자. 그래서 아까 있는 소고드 문자에 영향을 받은 게 위구르 문자고, 위구르 문자에 영향을 받은 게 몽골 문자고, 몽골 문자 본딴 게 뭐죠? 만주 문자예요. 예, 요 계통이고, 이거는 파스파 문자는 아니라는 거. 하여튼, 남아교가 성행하면서 재정이 낭비됐고, 그리고 너무 사찰을 많이 짓다 보니까 원제국의 이제 멸망에 직접적인 좀 관련된 종교가 남아교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이 최초로 전래됐죠. 그래서 칼빈이 누블키 같은 사절들을 파괴했는데, 이건 왜냐면 그다음 유럽의 왕이나 그 당시 이제 교황들이 유럽을 누가 이제 다시 칠 것이다 생각한 거야. 몽골족들 한번 당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정세 파악을 하려고 파견했고, 또 이들을 좀 더 포교시키려고 좀 파견시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최초로 전래됐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널리 확산되지 않았어요. 언제 확산됐냐면 명청시대 때 확산된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네스티우스교 있죠? 이 네스티우스는 당나라 때 도입됐고, 이건 카톨릭이 아니에요. 여기서 카톨릭은 정통 기독교를 말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네스티우스교인데, 네스티우스교는 이란국이 초창기 때 보호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란국은 이제 뭐냐면, 중동에 있었던 왕조잖아요. 그래서 이들 이슬람을 이제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네스티우스를 보호해주고, 이들 내세워갖고 이제 뭐냐면,
중동에 있었던 이스라엘 세력들을 억누르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초창기 때 얘기고 나중에 이란국도 이제 뭘 받아들여? 이스라엘교를 받아들여. 그래서 이스라엘교를 국교화시켜버리죠, 완전히. 그래갖고 초창기 때는 이스라엘 사원 불태우고 막 코란 불태우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스라엘이 포교화되기 시작했고 그 이스라엘교를 이제 볼게요. 자, 이스라엘교를 그 당시 해외사라고 했는데 자, 초창기 때는 이스라엘교는 언제 들어왔어? 당나라 때 들어왔죠? 근데 당나라 때는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언제 확산되냐면 요때 확산된대요. 그래서 생목인이나 이스라엘 상인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스라엘교가 널리 확대됐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인들이 많이 활동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원나라에 이제 그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줘요.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다음 돈도 제공해주고,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재정도 담당해주고. 그 왜 그런 역할을 해주냐면, 이스라엘 상인들은 무역을 하잖아. 장사를 하잖아. 근데 각국이 통합되면 편하죠. 근데 각국이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 장사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 위험도도 있고. 그러니까 원제국의 강력한 통일 제국 아래, 뭐냐면, 무역을 해야지 치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절감될 수 있고 리스크도 감소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뭐냐면 몽골족들을 도와주게 된 거죠. 자, 그다음 과학기술에 보면 이스라엘 역보영화가 수신력이 제작됐다. 그래서 각수경이 이제 그걸 이제 제작을 했죠. 이스라엘 역보에서. 그래서 수신력 외워두셔야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갖고 실제 관측을 바탕으로 1년을 365.2425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대구리력과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대구리력보다 거의 300년 앞섰다고 그래요. 이 수신력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조선 초기 때 칠정산 있죠? 이 칠정산도 저본이 뭐냐면 이 수신력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공용어는 몽골어. 공식 문자는 파스파 문자에서 몽골 지상주의 내세웠고요. 학술적으로 뭐냐면 보면 유교의 침체 속에 성리학을 계승했고 성리학을 간학화시켰죠. 예, 성리학을 세조 때. 근데 요때 성리학은 우리가 생각한 주작이 아니에요. 누구죠? 허영의 성리학이야. 거경 국리 중에 거경을 강조하는 허영의 성리학을 간학화시켰어요. 간학화. 예. 그리고 주작을 간학화시킨 건 언제 때죠? 이건 뒤에 들어오는 명나라 때야. 명나라 때. 자, 그래서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학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낮았어요. 유학의 사회적 지위가. 자, 거기 밑에는 이제 각국의 정보왕조의 이제 통치를 정리를 한 걸 이제 했으니까 좀 기억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의 동서무역 교육 활동을 이제 볼게요. 자, 원나라 때는 동서교육이 상당히 활발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강대한 제국 설립으로 동서교토의 방해가 제거됐고요. 그러니까 각국이 통합이 됐죠. 원 제국 밑에 다 들어갔고 교육로를 개척했고 그 원나라 같은 경우에 몽골족들은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였죠. 이들은 되게 이제 포용성이 있었어. 그래서 원나라 그 몽골족들은 정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육전도 있었지만 자기보다 뛰어난 다른 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예. 그리고 또 군사 기술이나 군대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도 받아들이죠. 그래서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복민들을 정복할 때마다 피정민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들을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정복 사업에 또 이용하고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몽골족들이 사용했던 하양목이죠. 하양목이 누구한테 받아들인 거야? 한족들이 받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한족들이 받아들인 하양목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민족을 촛대 또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에 역참제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역참제. 그래서 이제 역참제는 잠지라고 또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목적은 교통과 운수, 통신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했고, 언제 이제 정비했냐면, 오고타에 간 때, 새로서 건설된 칼라콘을 중심으로 역참제가 정비됐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보면 지역과 용도에 따라서 육참, 수참, 해참, 구참이 있어. 육참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육상을, 교통을 연결하는 거고, 수참은 백길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수참은 백길 중에, 해상 백길이 아니라 내륙수운이에요. 강과 강길을 연결한 거고, 바닷길을 연결한 게 해참이고요. 구참은 저쪽 이제 북방 지역 있죠? 개썰매야. 그래서 하도 넓다 보니까 이제, 툰투라 지역에 이제 할 때는 구참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참은 이제 뭐냐면, 참에는 항상 숙박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하고 이제 참이 이제 같이 있는데 역과 참, 그러니까 역마 제공과 참이라는 숙박식이 같이 있어서 역마 숙식 식량을 제공했고, 그다음 거기에 폐가 보이죠? 폐를 보여주면 거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오가는 관리들이나 상인들을 묵고 숙박시킬 수 있는 그 시설을 제공해줬다, 서비스를 제공해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록에 보면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마르코 폴로라든지 그 유명한 이제 사람들도 이런 시설들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그 뭐냐면 몽골식 역참 제도가 어디 나라에 영향을 줘?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몽골 통치기 때 육사를 요구하죠. 육사 중에 뭐냐면 몽골식 역참제를 도입한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몽골 말기 때 몽골식 역참제를 받아들여. 우리나라 독자적인 역참제도 있지만 몽골식 역참제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또 어디에 영향을 주죠? 조선에도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그 옆에 패라는 거 보면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통행증이. 마패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우리나라에. 예. 자,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로 동방경로의 여참을 이용했던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은 육로의 해독을 개출하죠. 그 다음에 유라시아 데리고 서로 있는 교통로를 완성하고, 그 다음 시박사를 설치해요. 그 병방을 설치하고, 시박사는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시박사는 언제부터 설치했다고 해서 당나라 때부터 해서 당, 송, 원, 명나라까지 설치됐던 것이 시박사예요. 그 남해 무역, 남방 무역을 이제 주도했던, 외국과의 무역을 주도했던 중요 기구가 시박사고요. 그 다음에 병방이 돼가지고 외국인 거주지를 줬는데, 이거는 당나라 제도 그대로 계승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박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시박사의 역할, 그런 것들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두산백과사전에 이제 뭐냐면 발췌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박사.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밑에 예, 박스. 무역세의 징수, 무역품 판매 허가증의 교부, 범박의 송영 등을 맡아보았다. 관명으로서의 시박사는 당나라 개원년간에 나타났지만 제도로서 실질적인 정비가 있었던 것은 남해무역이 크게 발전한 송나라 이후였으며, 광저우를 비롯하여 취안저우, 원저우, 그리고明저우, 황저우, 수저우, 미저우 등지에 증설되었다. 장관도 처음에는 소재지의 주지사나 전운사를 겸임했으나 진귀한 사치품을 다루는 남해무역은 정부 수입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으므로 1102년 남해무역을 전담하는 제거시박사가 설치되고 원나라에서도 그 사무가 인계되었다.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써서 밀무역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남해무역은 광동 한항구로 축소되었다. 청나라 때는 해관에 설치되어 시박사는 폐지되었다. 자, 그래서 시박사를 계승한 것이 청나라 때 해관이라는 거. 그래서 해관도 처음에는 나중에 이게 좀 네 곳을 뒀어요. 청나라가. 근데 나중에 네 곳 중에 하나만 뒀죠. 나머지 폐지하고, 이 월해관인데, 이 월해관에서 하는 무역 형태가 강동 그 지역인데, 이걸 공행무역이라고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우대 정책을 보면요. 자, 이들은 생목인을 우대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목인 이슬람을 많이 믿기 때문에 이슬람인들이 많이 진출했고요. 유럽인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 유럽인들은 왜 들어왔냐면, 일단 두 가지 목적인데, 몽골 군대한테 한번 깨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몽골 군대이 우리를 다시 공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황 같은 사람들은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좀 미개한 애들을 좀 개종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목적을 파견했고, 진짜 개종이 안 됐죠. 근데 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이탈리아에 이제 몬테코로비나가 있어요. 이 몬테코로비나는 교황의 동방포교 임무를 띠고 대도에 도착해서 신약성서를 몽고로 번역했고요. 북경에 교회를 설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가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상인의 아버지에 따라서 대도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쿠비날카 시대 때 원의 관리를 지냈다가 나중에 이탈리아 들어와서 이 사람이 또 나중에 감옥소에 갇히거든요. 감옥소 때 썼던 그 유명한 동방경문론이었어요. 이 동방경문론은 거의 뭐냐면 70%가 뽕이에요. 허구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허구라도 그걸 믿음으로써 뭐가 이루어지죠? 신대륙 발견에 하는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 지방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금이 가득 찼다. 뭐 해서 이런 식의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르코 폴로 되게 유명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마르코 폴로를 보면 이때 박스 내용을 보면요.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는 1270년 말에 아버지와 숙부를 따라 여행을 떠났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소아시아에서 페르시아에 이른 뒤에 이단 지역 횡단했고 파미노 공원을 통해 타카라카 산맥을 넘어서 1274년 여름에 마침 원의 세조 쿠비나를 안영했다. 그리고 17년 동안 활동했다가 다시 뭐냐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 원나라 갈 때 무슨 길을 이용했던 걸 알 수 있죠? 예, 이거는 비단길 이용했죠. 근데 유럽으로 돌아올 때는 무슨 길 이용했어요? 바닷길 이용했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관련된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븐 바투타가 있는데 이븐 바투타는 모로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여행 중에 대도를 방문했고 3대 주유기를 이제 저수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로하고 이반 바투타의 3대 주유기가 예전에 한번 비교해서 나왔어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여행을 하고 그 대도나 이런 것들 돌아다니면서 원을 보면서 이제 쓴 건데 저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경로는 거의 뭐냐면 좀 약간 가장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 어디 들은 사실 뭐 확인도 안 하고 팩트 검증도 안 하고 한데 이에 반해 이번 바투타가 썼던 3대 주유기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했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번 바투타와 관련된 내용 나왔죠. 이슬람사와 관련돼서 나올 때. 그 다음에 르브로크인데 이 르브로크는 프랑스 사람인데 누이 9세가 파견했죠. 포교를 목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초원길을 거쳐서 여행했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초원길을 통해서 여행했다는 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어.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뭐냐면 루브르크 여행기예요. 루브르크 여행기. 그 다음에 그 카라핀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우리가 타타르이라 부르는 몽골 역사라는 그런 것들을 서술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의 업적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활동 내용들 이제 파악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기출문제. 기출 어디 갔나? 기출이, 284페이지. 284페이지. 자,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지원 14년 천주에 기획을 설치했다. 성박에는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반드시 행성지를 기록하고 교육물품을 조사했다. 해마다 주변 나라의 무역상이 상선을 이끌고 와서 비치와 항로 등의 물품을 고역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기획이 들어갈 건 뭘까요? 시박사죠. 예. 그 다음에 스토인 대도를 중심으로 심리마다 설치된 곳에 말과 음식을 제공했고 숙박시설이 있어서 관리자 투숙객을 확인했다 등등. 자, 이거는 이제 뭘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니은에 들어갈 것은 역참제도죠. 역참제도. 그래서 시박사 역참인데 문제가 너무 쉽죠. 예, 그래서 16년도 때 너무 문제가 쉬웠어.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자, 316페이지.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다음 시기 때 세계적인 문물 교류가 이루어졌던 정치적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이때 형성된 교육망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거기 보면 이번 파트에 여행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원나라 때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문물 교류가 활발했던 정치적 배경을 이제 쓰면 그 당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질서로 편입시켰고 교육상인들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했던 각지의 정치 세력이 제고됐고요. 그 다음에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역참제를 실시했죠. 이거 쓰시면 되고 요때 교육망을 이제 뭐냐면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이야. 교육망이야. 앞으로 유라시아 교육망.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앞으로 유라시아 교육망. 그래갖고 이제 그 천재교육이 있고 각종 그 무역 그 뭐냐면 책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동독 교육로 관련돼서 이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할게요.